책들 중 굳이 초판본을 모으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가 책을 읽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즐로가 제작한 이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있는 유일한 컷은 그가 면도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포탈리스트 리뷰 댓글에 이 작품이 아름답고 압도되고 긴 러닝타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재밌지만 한편으론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감독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여러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또 불편함을 느끼게 영화를 만들었을까에 초점을 맞춰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브루탈리스트는 인간 사이의 소통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3시간 34분 분량의 모놀로그입니다. 여기서 소통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강압적인 성관계까지 포함하죠. 먼저 3가지 대화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입니다. 조피아가 좁은 방에 앉아있죠. 근데 이 씬은 맞은편에 있는 국경 관리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목소리만 들리죠. 반대로 조피아는 모습은 등장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영화적 구성으로도 또 실제 이 둘의 대화에서도 이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죠. 이 씬에서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첫 번째는 이 공간 뒤쪽 창문을 십자가처럼 연출했다는 점, 두 번째는 국경 관리인이 밖에 있는 에르제벳과의 관계를 입증하라고 했다는 점,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의 집이 어디냐는 물음입니다. 이 3가지는 앞으로 이 작품이 진행되면서 계속 나타나고 특히 에필로그에서 이 3 요소 모두가 다시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번엔 라즐로와 해리슨 대화씬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리슨 벤 뷰러는 라즐로 토스가 유명한 건축가인 걸 뒤늦게 알고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라즐로가 건축한 서재 입구에 앉아 대화를 나누죠. 이 씬은 해리슨이 자신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밝힌다는 점에서 또 라즐로가 작품 안에서 유일하게 왜 건축을 택했는지 자기 철학을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 씬입니다. 벤 뷰러는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씬 역시 양방향 소통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보여주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는 라즐로는 처음 설정샷에만 등장하고 나머지 시간은 파티에 참여한 이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죠. 그래서 해리슨이 하는 말들이 마치 이 공간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하여 이런 이유로 해리슨이 하는 말이 관객에겐 전달되지만 그것이 라즐로에게 잘 전달됐는지 어떤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씬은 주변음 있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라이터를 여닫는 소리 등에 모두 에코를 넣어서 이 순간을 강조하는 기능과 또 이 대화가 공간을 부유하는 느낌을 극대화시키죠. 이제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가 외조부에게 의절당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인데 그 사생아가 바로 해리슨 리 벤 뷰런인 거죠. 이 작품의 아주 날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족, 특히 아들 해리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벤 뷰런 집안이라는 게 사실은 그 뿌리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리슨이 이 사업가로 성공한 뒤 외조부 쪽에서 자신들을 지원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 역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해리슨에게 부탁을 하죠. 이 씬에서 해리슨은 외조부모를 그랜드 페어런츠라고 부르지 않고 마더스 페어런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와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는 외조부를 찾아가 처음엔 각각 25,000달러 수표를 준 뒤에 이 돈으로 뭘 할 겁니까? 라고 묻죠.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수표에 사인을 하지 않고 나옵니다. 조부모가 따라 나와서 너 수표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까 그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엔 500달러짜리 수표에 사인을 하는 조건으로 다시는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죠.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힌데 난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한 뒤 우린 서로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합니다. 우선 이건 사랑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죠. 어머니가 원한 건 아무리 자기를 버린 부모라고 해도 조금은 돕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해리스는 조부모와 어머니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이게 가능했던 건 외조부가 원하는 게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돈이 있고 그들에겐 없었죠. 이건 이후에 라즐로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라즐로 역시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리스는 내가 그들을 찾아간 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지만 내 혈통이 궁금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자신의 뿌리가 불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간 이유도 있는 거죠. 이건 그가 책들 중 굳이 초판본을 모으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가 책을 읽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즐로가 제작한 이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있는 유일한 컷은 그가 면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이 뿌리가 없다는 건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이죠. 어느 정도 부를 쌓은 그가 원한 게 표면적으로는 지적 허영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욕망이자 결핍은 뿌리로 보이거든요. 그는 미국의 건축물이란 형태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고, 그 출발점을 자기 윗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본인, 또 그 다음 해리와 매기로 이어지기를 원한 것 같죠. 이건 앞서 언급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해리스는 라즐로에게 왜 건축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라즐로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문을 열죠. 어떤 것도 존재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대사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가 내리는 건축의 핵심, 건축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건축의 핵심을 결과물,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로 봤다면 위의 대사는 모든 것은 존재 자체로 설명이 된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어서 이야기하길 정육면체를 가장 잘 설명할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정육면체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시로 든 큐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한 개의 꼭지점에 세 개의 면이 만나고 6개의 정사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에필로그에서 조피아가 하는 말 여정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와 지금 라즐로가 하는 말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라즐로가 말하는 본질은 구조의 총합, 과정이라 말하고 있는 거고, 조피아가 말하는 본질은 최종 목적지, 결과물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라즐로는 존재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구성을 통해 이해된다 말하는 거라면, 조피아는 존재의 가치는 결과, 즉 도달한 지점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피아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이 작품은 왜 모순된 걸 알면서 조피아의 대사를 마지막에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프롤로그에서 침묵했던 조피아는 에필로그에 와서는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하지만 주목해 봐야 할 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이들이 이번엔 침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엔 비엔날레의 주인공 라즐로토스가 있습니다. 그는 앉은 채 조피아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결국 이 위치는 프롤로그에서 조피아가 있던 자리이죠. 게다가 조피아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라즐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녀는 건축가가 아니라 건축가의 조카죠. 그래서 여정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라는 문장 시작을 라즐로가 나에게 말하길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프롤로그에서 그녀가 입증하지 못한 관계를 에필로그에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해리슨이 그랬던 것처럼 이 관계는 완벽히 예전 조피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의 딸로 이어지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 라즐로의 다음 말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라즐로가 이 정육면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벤뷰런의 리액션 샷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영화 안에서 소통이 되는 몇 안 되는 장면처럼도 보이지만 라즐로의 의도와 뜻이 벤뷰런에게 온전히 전달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프루탈리스트 OST에는 지금 라즐로의 대사가 한 트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트랙 제목은 모놀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제대로 된 소통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라즐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참혹했지만 내 건물 상당수는 살아남아서 아직도 그 도시에 있다. 전쟁에 대한 반성이 끝나고 나면 내 건축은 역사적 변화의 불씨가 될 걸로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인간사는 그렇게 반복돼 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즐로는 자기가 생존해 있는 시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자기 건축물을 통해 내다보고 있는 거죠. 앞서 해리슨이 본론으로 넘어갈 때 시가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이번엔 라즐로가 담배에 불을
밀어붙이며 이 씬에 긴장감을 만듭니다. 이어 라즐로는 건축물을 통해 분노와 두려움이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에필로그에서 연설을 하는 조피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라즐로가 원하는 건 분노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박함이 강처럼 흐르더라도 내 건물은 다뉴브강 연안의 침식을 견디도록 고안됐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자신감입니까? 다뉴브강은 라즐로가 살았던 부다페스트에 흐르는 강이면서 또 독일부터 흑해까지 유럽을 쭉 잇는 강이죠. 이 얘기를 들은 벤 뷰런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커뮤니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하죠. 이런 지점인데 이 작품은 내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가 짓고자 하는 건물은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결국 이 지점은 이 작품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건축물은 남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2부 타이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견고한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하여 이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는 여러 사람을 거치며 변질되거나 오도됩니다. 처음 해리슨이 원하는 건 모든 주민을 위한 장소였죠. 또 정확한 명칭도 마가렛 리 벤 뷰런 커뮤니티 센터로 불리길 원했지만 비엔날레 포스터를 보면 커뮤니티 센터로 쓰여 있고 조피아가 연설할 땐 벤 뷰런 인스티튜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건물은 특정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모든 주민을 위한 장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사이고 라즐로의 말대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에필로그에서 조피아가 하는 말이 라즐로의 뜻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커뮤니티 센터는 어머니의 뜻과는 하등 상관이 없죠. 조피아도 그렇고 해리슨도 그렇고 모두 라즐로의 건물에 자신을 투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흘러가고 결국 건축물만 남는다는 거죠. 이어서 브루탈리스트가 불편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연출을 택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몇 가지는 성공했지만 또 몇 가지는 그렇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그런 씬들이 이 작품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특한 접근 방식과 표현 방식을 가진 매력적인 작품인 건 분명하죠. 또 감독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패기도 놀랍죠. 어떻게 보면 작품 속에서 라즐로가 고집하는 건물의 높이는 이 작품의 길이, 그러니까 런닝타임처럼도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정도 분량이어야만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영화 안에서 모호한 설정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관객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의문을 놓지 않게 되고 이건 몰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성적인 것, 근친상간이나 불륜처럼 금지된 것을 뉘앙스로 표현할 때 관객은 그것에 계속 흥미와 의문을 갖고 또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우선 해리슨의 자녀, 쌍둥이 남매 관계가 그렇고 또 라즐로가 동성애자인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끌고 가죠. 마지막으로 조피아가 수용소에서 군인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미국으로 와서 해리와의 관계도 모호한 뉘앙스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 모든 것들의 정확한 답을 제시하진 않죠. 그럼에도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남매 간 묘한 기류는 이 장면이 있고 또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촬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라즐로의 동성애 성향은 서곡부터 그가 매춘부와 제대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포주가 남자를 불러주겠다라는 대사도 있죠. 또 친척 아틸라와 무척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아내와 재회했을 때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 보이지만 이 동성애 코드를 계속 끌고 갑니다. 저는 그 이유가 특히 1부에서 라즐로를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런 요소 중 하나로 동성애 뉘앙스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가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인물인 걸 표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이 뉘앙스는 결국 벤 뷰런과의 관계를 통해 마무리되죠. 작품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라즐로가 희망을 품으면 얼마 안 가 좌절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캐릭터만 떼어놓고 보면 전 이 성폭행 씬으로 라줄로보다 해리슨 캐릭터가 설득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만큼 관객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그건 해리슨 캐릭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빌드업이 부족했다는 뜻도 되죠. 또 라줄로 토스 캐릭터는 저는 2부보다 1부에서 더 매력적이고 다층적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1부를 보면 이 인물을 수수께끼를 풀듯 접근하는 연출법을 사용합니다. 한 시퀀스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이 씬들의 모음을 손의 시퀀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앞으로 라줄로의 손엔 무엇인가 계속 들려있고 또 그 무언가는 라줄로의 상태를 대변하죠. 시작은 그가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고든과 그의 아들에게 다음날 내가 일찍 나올 테니 너는 아이를 재우고 천천히 나와라 말한 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입니다. 근데 감독이 얼마나 이 캐릭터를 알 수 없게 그리냐면,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인 라줄로가 다음 씬에선 전차에 탑승해서 소매치기를 합니다. 중년 남성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무언가를 훔치는데 하필이면 그게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손수건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씬이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라줄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안식일 회당에 가는 길에 소매치기를 한 걸로 보이죠. 관객 입장에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싶어지죠. 심지어 그는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훔쳤던 손수건과 예배 때 어깨에 두르는 숄은 크기는 다르지만 색상과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연결점을 만듭니다. 이어서 그의 손엔 조금 전 자신이 훔친 손수건과 비슷한 숄이 들려있죠. 다음 씬에선 작은 조명 아래 앉아있는 라줄로의 손에는 에르자벳이 보낸 편지가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 문단에 에르자벳이란 이름을 손가락으로 쓱 훑죠. 그리고 편지를 뒤집어서 한번 접고는 처음엔 횡으로 선을 하나 긋고 이어서 종으로 금을 그으며 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줄로가 그리는 그림은 가구의 도면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의 도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고 도둑질까지 해야 하는 밑바닥 생활에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를 버티게 한 건 유대인이란 자신의 정체성이나 유대교인이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아내 엘르제벳이었고, 그녀를 의지해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 앞서 담뱃불보다 더 타오르는 불꽃이 지나고 나면 완성된 가구와 함께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시퀀스는 마무리됩니다. 상반되고 모호하고 이상한 상황을 쌓아 나갔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사랑이란 감정까지 닿은 좋은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시퀀스의 시작은 I Spy With My Eyes라고 해서 아이들이 하는 스무고개 같은 게임으로 시작하거든요. 고든의 아들이 뒤에 서 있는 라줄로를 보고 나는 블루가 보여 라고 합니다. 이 블루는 그가 입은 옷에 섞인 파랑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스무고개가 여러 상황 속 라줄로의 모습을 지나 완성된 가구 앞에선 라줄로까지 닿고 나면 관객 나름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일부 제목이 도착의 수수께끼인데, 그 도착을 미국이란 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그의 작업 완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일부 타이틀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2부에서의 라줄로는 조금 전 호의를 베풀고 의지했던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며 커뮤니티 센터 완성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광적인 예술가 캐릭터는 사실 새롭진 않죠. 물론 그를 지켜보는 게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호기심은 1부보다 반감되죠. 오히려 비엔날레에 다시 등장했을 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저 많은 건축물들을 완성할 때마다 비슷한 일을 겪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작품이 불편한 이유는 저는 조피아 캐릭터를 꼽고 싶습니다. 누가 스크류바님이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브루탈리스트는 조피아의 얼굴로 시작해서 조피아의 얼굴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안에서 가장 모호한 인물이죠. 제 생각엔 조피아에 대해 이해하려면 종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작품 내내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 때 하는 말이 우리는 이스라엘로 이주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에르자벳과 라줄로가 아니라 그의 남편 비냐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죠. 또 대화가 진행되면서 라줄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3의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에르자벳
엘리자벳이 혼자 남게 되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 씬은 중간중간에 침묵이 자주 등장하죠. 더 말을 이으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침묵을 택하죠. 또 이 식사 자리를 기점으로 모두 갈라서기 때문에 이 2부 시작할 때 이들이 기차역에서 만났던 순간의 기쁨을 떠올려 보면 확실한 대비가 되죠. 이들이 미국에 오려 했던 이유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또다시 흩어지는 이유도 이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피아는 그게 유대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벳이 그럼 미국에 사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거냐라고 하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의 긍정을 하죠. 종교적인 문제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면 조피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게 종교적 신념에 의한, 그러니까 자의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없어서 타의로 외부로 밀려나는 건지 이 작품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즐로가 걸어온 길을 통해 조피아의 상황을 추측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라즐로 역시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대인이란 정체성과 유대교인이란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미국에 와서 하층민처럼 생활할 때 도움을 준 곳은 모두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씬들을 보면 이 공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죠. 무엇보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아들 해리가 센터 안에 예배당을 짓자고 하자 이곳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곳이다 라고 말하며 종교시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또 시의 지원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라즐로가 미국에 정착하고 또 이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선 기독교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 가장 꼭대기엔 앞서 장면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미국인으로 살기 위해선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 신념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 더 가깝죠. 라즐로보다 먼저 이민 온 유대인들이 나는 개종했다라는 대사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 인물들이 정말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개종했다 말했던 이들이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필로그 속 조피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연설하는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라즐로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연단 위치까지 설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종교를 믿는 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정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대사는 시오니즘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프롤로그에서 너의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에필로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지만 그 여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집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조피아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조피아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롤로그에서 엘리자벳이 편지에서 했던 말,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가 이죠. 조피아는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설명하며 이곳은 수용소를 재구성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연단은 교회 내부처럼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조피아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감독은 연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라즐로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어보면 에필로그가 무척 상징적인 이유는 연단에서 말하는 조피아를 통해 라즐로가 결국 인간과의 소통에서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벤뷰런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또 친구였던 고든에 대한 정보도 없죠. 기본적으로 이 비엔날레는 백인들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 라즐로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즐로와 관계를 맺은 건축물은 남아서 이곳에 전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유일하게 소통에 성공한 대상은 건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리뷰에 담지 못한 라즐로는 과연 웃음을 파는지, 언제 가장 활짝 웃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친척 아틸라에 대한 이야기 역시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그 컨텐츠도 잘 봐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슈퍼땡스는 박작가방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